그는 서리아 교수님이 경제학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느꼈어요. 오늘은 평소와 다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첸나이에서 삼성 공장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강의실 내에서 조용한 속삭임으로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향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이 떠오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어요. 서리아 교수님이 칠판에 인도 내 외국 기업이라는 글씨를 쓰자 교실은 순간 고요해졌다. 삼성 파업은 인도 경제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요구가 외국 자본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그저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이건 단순한 수업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천천히 들렸다.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노동자들은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사치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입니다. 교실이 다시 침묵에 잠겼다. 서리아 교수님은 한참 동안 타리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내 말이 맞아, 타리크.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어. 임금 인상 요구는 그들에게 위험 요소로 보일 수 있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이 아닙니다. 삼성은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 이익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용감한 발언에 공감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옮기며 타리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교실은 더 이상 단순한 수업을 넘어서 노동자의 권리와 외국, 자본의 균형을 논하는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어갔다. 그는 자신이 이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느끼며 손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첸나이의 삼성 공장,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동료들의 이야기는 이제 그의 입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땀이 밴 손바닥을 청바지에 문지르면서 델리 대학교 경제학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침 햇살이 하얀 벽을 환하게 비추고 학생들은 바삐 지나가면서 복도에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수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타리크라고 해요. 첸나이에서 온 저널리즘 전공 학생이에요. 오늘 경제학 수업이 곧 시작될 건데 평소처럼 평범한 강의는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향에서 큰일이 벌어졌거든요. 삼성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고 온 동네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앉던 창가 자리로 가서 앉았는데 주위에서 들려오는 동급생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어떤 애들은 노동자들이 욕심이 많다고 하고 또 어떤 애들은 그들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어요. 고향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떠올랐거든요. 아버지는 매일 저녁집에 오실 때면 항상 피곤해 보이시고 손은 일 때문에 거칠어졌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난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라고 하시곤 했죠. 교수님이 아침 9시 정각에 들어오셨어요. 평소처럼요. 수리아 교수님은 키가 크시고 은색 머리와 두꺼운 안경을 쓰신 분이에요. 오늘은 깔끔한 파란 셔츠를 입고 계셨죠. 교수님이 가죽 가방을 책상에 놓으시자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오늘 수업이 평소와는 다를 거라는 걸 교수님의 진지한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그러더니 칠판에 인도 내 외국 기업이라고 단정한 글씨체로 쓰기 시작하셨어요. 교수님은 첸나이에서 일어난 삼성 공장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노트는 펴놨지만 적을 생각은 까맣게 잊었죠. 이건 그냥 또 다른 사례 연구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도시, 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은 CITU 인도 노동조합연맹 같은 단체들이 파업을 주도하며 더 나은 임금과 근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이런 파업은 교수님이 칠판을 탁탁 두드리며 강조하셨어요.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할까 말까를 두 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회사들이 중국 대신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싶어 하죠. 그런데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걸 보면 다른 나라를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배가 갑자기 긴장으로 뒤틀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니 대학 정원에 학생들이 휴식 시간에 모여 있었어요. 가까운 나무에 비둘기들이 내려앉았는데 그 비둘기들은 우리가 교실 안에서 얼마나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죠. 지난주 아버지와 통화할 때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 이야기를 하셨어요. 걔네들 정말 열심히 일해. 베타, 아버지가 제게 좋아하는 단어로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한 달이 끝나면 겨우 생활비를 낼 정도야. 주위를 다시 둘러봤어요. 제 동급생들 대부분은 부유한 가정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부모님은 사업가이거나 의사이거나 공무원이었죠. 공장에서 일하는 게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2시간씩 일하고 나서 지친 부모님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천천히 올라갔어요.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제가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했고 그게 제가 될 거였죠. 비록 그것이 우리 대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인 수리아 교수님과 맞서는 일이 될지라도요. 갑자기 교실이 더워지는 것 같았고 제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그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숫자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진짜 사람들이고 진짜 가족들이고 진짜 어려움들이었어요. 교수님이 강의를 계속하시는 동안 제 손은 여전히 들린 채로 있었어요. 교수님이 알아봐 주시기를 기다리면서요.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게 느껴졌어요. 손을 들 때부터요. 교실 안은 나무 책상에 앉아있는 60명의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꽤 따뜻했지만 제가 긴장한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서리아 교수님이 방금 제 고향인 첸나이에 있는 삼성 공장 파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셨는데 제 생각은 계속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도 비슷한 공장에서 일하시거든요. 타리크. 서리아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격려하는 듯 했어요. 교수님은 교실 앞에 서 계셨고 오후 햇살이 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교수님의 하얀 셔츠를 비추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어요. 의자가 바닥에 쓱 긁히며 시끄러운 소리를 냈고 몇몇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에서까지 소리가 들렸지만 그래도 말해야만 했어요. 교수님,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문을 열었어요. 이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사치가 아니에요. 그저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거죠. 밤늦게 집에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가 떠올랐어요. 삼성은 인도 노동력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임금만을 주고 있어요. 그저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몇몇 동기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몇몇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앞줄에 앉은 한 여학생은 노트에 빠르게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제가 하는 말을 전부 기록하는 듯 했어요. 이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제가 말을 이을수록 목소리가 더 확고해졌어요. 아니면 우리가 단지 외국 투자를 유치하려고 그들을 착취하도록 내버려 둬야 하나요? 교실은 너무 조용해져서 천장에 달린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평소에 늘 들리던 델리거리의 교통소리도 희미해진 듯 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모두가 서리아 교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굳건했어요. 아침 신문에 나온 파업 기사들이 머릿속에 선명했거든요.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고 그들 옆에 가족들이 함께 서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언론학도였기 때문에 기사의 표면 너머에 있는 인간적인 진실을 찾아보는 법을 배웠어요. 서리아 교수님은 천천히 책상 뒤에서 걸어 나오셨고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안경을 고쳐 쓰시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교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교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리크, 내 열정을 이해해. 마침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노동자들의 요구는 확실히 중요한 문제야.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더 넓은 맥락도 고려해야 해. 외국 기업들은 투자와 기술, 일자리를 가져오지.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너무 빨리 요구하면 그 투자들을 전부 잃을 위험도 있어. 앉고 싶어서 몸이 들썩거렸지만 저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이번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들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였고 인도 전역의 노동자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됐고 이 순간이 제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널리스트로서 걸어갈 길까지도 형성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이 약간 떨리는 걸 느꼈어요. 말이 나오는 걸 막기도 전에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교수님, 더 나은 방법이 있어야 해요. 외국 기업을 환영하면서도 우리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첸나이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매일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제가 다 봐요. 이건 그냥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진짜 사람들이라고요. 교실에 앉아있던 제 동급생들이 자리를 조금씩 옮기며 반응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후의 햇살이 교실 창문을 통해 비쳐오면서 낡은 나무 책상 위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천장 선풍기는 게으르게 돌아가면서 습한 공기를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그냥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에요. 쓰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을 이어가자 목소리가 점점 더 확신에 차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도 기술과 지식, 그리고 존엄성이 있어요. 이렇게 큰 회사들이 수조 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 제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몫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부터 공장으로 걸어가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보는데 하루에 12시간씩, 때로는 그 이상으로 일해요. 그들이 다음 월급 받을 때까지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리아 교수님은 책상 사이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발걸음이 고요한 교실 안에 울렸어요. 제 책상 근처에 멈춰서서 무슨 말을 할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보였어요. 토론이 모든 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는지 평소 수업 시간 내내 문자를 보내기 바빴던 프리아조차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삼성 공장을 보세요. 제가 책상 위에 놓인 신문 기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작년에 기록적인 이익을 냈어요. 그들의 휴대폰은 수천 루피에 팔리는데 그걸 만드는 노동자들은 기본 생필품조차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공정한 건가요? 몇몇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만 수리아 교수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옆자리에 앉은 라훌이 필사적으로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작은 전자기기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타리크,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져. 수리아 교수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 우리가 이 기업들에게 훨씬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하면 그럼
작은 인도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내 친구 라훌의 아버지. 가게는 삼성이 지급하는 임금과 같은 수준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라훌을 봤더니 이제는 책상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근심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중간 지점을 찾으면 어떨까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말했어요. 기업들과 협력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임금을 조금씩 인상하고 노동자 교육에 투자하고 이익을 더 많이 나누는 거죠. 노동자들을 더 잘 대우하는 게 결국 그들 비즈니스에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교실이 갑자기 활발한 토론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평소 수업 시간에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마야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저희 사촌이 삼성 공장에서 일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임금이 좋진 않지만 전에 일했던 지역 공장보다는 나아요. 게다가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있거든요. 두 입장을 모두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마야의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매일 밤 피곤해진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거친 손, 제 학비 걱정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니 노동자들을 위해 뭔가 더 나은 길이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외국 기업들이 인도를 떠나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어야 했어요. 종이 울려 수업이 끝났음을 알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대화가 단순히 수업이 끝났다고 끝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수리아 교수님은 우리가 이 주제에 이렇게 몰입한 게 흐뭇하신 듯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토론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답은 없지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해결책을 찾는 첫걸음이죠. 저는 천천히 책을 정리하면서 여전히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논쟁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인도의 미래에 대한 문제였어요. 교실을 나서면서 이 논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서 손가락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썼어요. 교실은 따뜻했고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히는 게 느껴졌어요. 제 주변에는 30여 명의 눈이 제 말을 기다리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교실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어요. 저는 자꾸 외국 회사들이 인도에 진짜로 뭘 가져오는지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가 떠오르며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다들 기술이랑 돈 얘기만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서리아 교수님이 칠판을 향해 있던 몸을 돌리셨어요. 손에는 아직 분필을 들고 계셨고 저를 흥미롭게 바라보며 제 말을 기다리셨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우리 IT 부문을 봐요. 인도의 인포시스나 TCS 같은 회사들도 이미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프로그래머들이 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실리콘밸리에서 큰 회사들을 이끌고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목소리에 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우리 노동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외국 회사들에 의존해야 하죠?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맨 앞에 앉은 프리아는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이 회사들이 인도에 오는 이유는 우리 노동자들이 값싸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버지께 들었던 공장 이야기들이 떠오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들이 큰 공장을 짓는 것도 맞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가능한 한적은 임금을 주려고 하잖아요. 제 아버지도 하루 12시간씩 주에 6번 일하시는데 쉬실 시간도 거의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머리가 좋아요.
우리는 재능이 있어요.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만의 회사를 만들 수 없나요? 우리만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만들 수 없나요? 이제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길 기다려야 하죠?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밖에서 들리던 크리켓 경기 소리도 멈춘 것 같았어요. 서리아 교수님은 분필을 내려놓으시고 제 책상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이건 단지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지만 여전히 뚜렷하게 말했어요. 이건 인도로서의 자존심 문제예요. 누군가가 인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쁜 대우를 받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어떤 회사가 인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적은 임금을 줘도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요. 서리아 교수님이 아까 언급하신 삼성 파업이 떠올랐어요. 삼성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존중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한 건 그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 뿐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요구인가요? 몇몇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만 서리아 교수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키셨어요. 교수님은 교실 중앙으로 걸어 나오시며 제 말을 신중히 곱씹고 계신 듯 했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여전히 가슴이 뛰고 있었지만 제 신념을 표현했다는 자부심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는 제 믿음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위해, 삼성 노동자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수백만 명의 인도 노동자들을 위해 말이죠. 교실 시계가 고요 속에서 크게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마치 밖에서 다가오는 폭풍처럼 이 토론도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제 목소리는 확실히 전했으니까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교수님 말씀을 곱씹으면서 어깨에 있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교실도 이제 그렇게 덥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더 이상 더위를 신경 쓰지 않게 된 걸 수도 있죠. 책상 위에 펼쳐진 공책은 열려 있었지만 지난 10분 동안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요. 너무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길 건너편에서 새로운 기술 단지를 짓고 있는 노동자들이 보였어요. 외국 회사 로고가 새겨진 안전모를 쓴 사람들도 있고 현지 건설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이 도면을 확인하고 도구를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장면이 마치 교수님이 말씀하신 주제와 딱 맞는 그림 같았어요. 있잖아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교실에 깔린 조용한 분위기를 깨면서요. 작년 제 사촌 결혼식이 생각나네요. 몇몇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가족들이 전통적인 결혼식을 원했는데 현대적인 요소도 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모들이 몇 주 동안 싸웠죠. 하지만 결국 둘 다 합칠 방법을 찾았어요. 전통적인 산스크리트어 기도문과 현대적인 영어 서약이 모두 들어간 결혼식이었어요. 전통 음악은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다 잘 어우러졌어요. 수리아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길래 말을 이어갔어요. 아마 우리 경제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순수하게 인도적인 것과 완전히 글로벌한 것 사이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간 지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이번엔 좀 다르게요. 맞아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하지만 거기서 새로운 기술도 많이 배우셨어요. 이제 복잡한 기계를 다룰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작년에 공장에서 아버지를 한국으로 연수를 보내줬는데 아버지가 처음 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몸을 조금 꼿꼿이 세우며 말했어요. 이 균형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마치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 외주를 타는 것 같아요. 한쪽 가방에는 우리의 가치와 노동자 권리가 담겨 있고
다른 쪽 가방에는 경제 성장과 발전이 담겨 있어요. 어느 쪽도 놓칠 수 없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제 말을 듣고 있던 동기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프리아가 손을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다니는 IT 회사도 그래요. 인도인 매니저와 외국 고객, 현지 프로그래머와 국제적인 기준이 함께 일하는데 가끔 근무 시간이나 휴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긴 해요. 그래도 결국엔 해결해 나가요. 저는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매일 쓰는 물건들, 핸드폰, 노트북, 신발까지. 이 모든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글로벌 연결의 산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아니었죠. 아마도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진짜 문제는 외국 기업들을 막는 것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과 똑똑하게 협력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우리 아빠가 항상 그러시는데 게임을 잘하려면 규칙을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는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해야 그걸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수리아 교수님이 칠판으로 걸어가서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그리셨어요. 두 개의 원이 겹치는 그림이었죠. 한 원에는 인도적 이익, 다른 원에는 외국 투자라고 적으셨고 그 중간에 겹치는 부분을 성장지대라고 표시하셨어요. 여기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입니다. 교수님이 겹치는 부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 양쪽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이해가 확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느꼈던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문제를 더 넓게 볼 수 있게 됐어요. 여전히 노동자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지만 해결책이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경제와 연결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교실을 둘러보니 동기들의 얼굴에서도 비슷한 생각들이 읽혔어요. 몇몇은 교수님이 그린 다이어그램을 찍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빠르게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모두가 흑백이 아닌 회색지대에서 진짜 해답이 있다는 걸 배우고 있었죠. 수업종이 울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우리 모두가 그 생각에 너무 몰두해 있었거든요. 이제 이건 단순히 삼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인도가 세계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수업이 시작할 때와는 다르게 제자리에서 앉아있는 제가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화가 조금씩 식어가면서 그 자리를 새로운 감정, 이해가 채우고 있었죠. 물론 제가 완전히 생각을 바꾼 건 아니었지만 제 생각이 이제는 좀 더 깊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치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 강처럼 말이에요. 어쩌면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말했어요. 사실 저 혼자 중얼거린 거였는데 서리아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계속 이야기해보라는 듯이요. 여전히 노동자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변화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두를 위한 똑똑한 해결책이 필요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저와 비슷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어떤 학생들은 외국 회사에서 일하는 부모님을 두었고 또 다른 이들은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부모님이 계셨죠. 우리 모두의 바람은 같았어요. 성장하고 성공할 기회를 얻는 것. 아버지를 다시 떠올렸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상상하면서요. 사실 제가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이 문제도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동자와 기업 사이의 진정한 대화요. 서리아 교수님이 제자리 쪽으로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타리크. 그리고 너는 미래의 저널리스트로서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너는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모든 측면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저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맞아요. 저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좋은 저널리즘이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해결책을 탐구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사람들에게 복잡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것이었어요. 제가 노트를 꺼내서 아이디어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노동자와 관리자 모두 인터뷰하기. 노동자를 잘 대우하는 성공적인 회사들 조사하기.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연구하기. 교수님, 제가 부르며 말했어요.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몇몇 동급생들이 흥미롭게 저를 쳐다봤어요. 보통 조용하던 프리아도 손을 들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사례에 대해 질문했어요. 교실은 활발한 토론으로 가득 찼어요. 더 이상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베트남이 외국 파트너십을 통해 성공한 이야기를 꺼냈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이 어떻게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발전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책을 챙기면서 저는 저널리스트로서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흥분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복잡한 문제들이 실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줄 수 있고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 나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교수님께서 제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셨어요. 제가 다른 학생들이 교실을 빠져나갈 때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싶지만 이제는 그 싸움이 그냥 시끄럽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걸 알겠어요. 교수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그게 바로 교육의 목적이야, 타리크. 내가 믿는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왜 그걸 믿는지 이해하고 그 믿음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깨닫게 하는 거지.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싸움을 준비하고 들어왔지만 지혜를 얻고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휴대폰에서 울리는 아버지의 메시지 알림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아버지께 할 게 많겠더라고요. 교정을 가로지르며 느껴지는 오후 햇살이 참 따뜻했어요. 오늘 저는 경제와 정치 그 이상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노나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이해와 대화, 그리고 신중한 사고라는 것을요. 내일은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성공 사례들을 조사해봐야겠어. 아마도 거기서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물론 앞으로의 길이 쉽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길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생각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 다음 날 저는 교수님이 추천한 여러 성공 사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사례는 독특한 맥락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협력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도시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각자의 관점을 존중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갔죠. 이런 사례들을 읽으면서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진 문제 해결 방식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서로 간의 신뢰가 부족했지만 대화를 통해 점차 마음을 열고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웠던 거죠. 또 다른 사례에서는 대기업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즈니스와 사회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관계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저는 단순히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나와 같은 젊은 세대가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시작이야. 제가 다짐하며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거야. 그날 저는 단순히 성공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삶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열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